번호표 흔든 기자들, 사상 첫 언택트 대통령 기자회견.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이전 신년 기자회견과는 확연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윤지영 기자, 어떻게 진행이 됐길래 확연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네, 이전에 모두 3차례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 기자회견들의 경우에는 이 영빈관에서 청와대 기자들이 직접 참석을 한 상황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인 만큼 언택트로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이 청와대 프레스센터인 춘추관으로 이 회견 장소를 옮기고 회견장에 참석하는 현장 기자는 20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100명의 기자들이 화면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는데요. 이 현장 참여 기자들과 온라인 참여 기자는 제비뽑기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 추첨되지 못한 기자들의 경우에는 이 기자들을 배려해서 이 온라인상의 채팅창을 따로 운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상 첫 온라인 병행 기자회견이었던 만큼 이 기술적인 결함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을 했는데요. 그래서 바로 기자회견 당일이었던 오늘 아침까지도 모두 4차례의 리허설을 진행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실제로 영상이 끊기거나 소리가 나오지 않는 등 곳곳에서 좀 해프닝도 벌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면은 보면 기자 일부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이 춘추관의 현장에 있었고, 네. 나머지 기자들은 본인 집이라든지 다른 사무실에서 화상으로 이제 연결을 해서 기자회견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봤을 때 본인 이렇게 질문 뽑히려고 막 한복도 입고 이런 기자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이면 그런 모습은 없었겠어요, 오늘은?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색적인 복장이라든지 이런 걸 입고 온 기자들은 없었는데요. 다만 이 대통령이 번호표로 호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번호표를 들고 대통령은 번호표를 지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이 사상 처음으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고 또 질문을 사전에 조율하지 않은 기자회견이었던 만큼 벌어진 해프닝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께서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방역, 사회,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을 합니다. 비대면 화상회견은 우리가 처음 해보는 방식입니다. 화면이 작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식별하기가 어려워서 부독불 번호로 이렇게 좀 지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3번 기자님, 66번 기자님, 이번에 29번 기자님, 이제 그러면 방역 관련 질문하실 분만 팻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은 너무 잘하니까 별로 질문이 없으신가요? 52번 기자님,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신년사 때 인사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연결 상태가 원활하지 못해서 다음 분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저는 반드시 기자회견만이 국민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통의 한 방법이죠.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100명의 기자들이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다 보니까 좀 매끄럽지 않게 진행이 된 부분도 아주 일부 있었고요. 네. 또 이게 당초에 기자회견은 100분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오랜만에 열린 기자회견이었다 보니까 실제 회견 시간은 약 125분 정도가 됐습니다. 이 기자회견의 경우에는 주제를 나눠서 자유롭게 질문을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방역과 사회였는데 아무래도 기자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첫 질문부터 사면이나 부동산 문제 등 다른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 대통령이 방역에 대한 질문을 해달라라는 취지에서 이 방역은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질문이 없으신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요거 하나만 먼저 좀 짚고 가죠.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질문만 좀 해달라. 다시 방역 질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은영미 위원님. 계속 방역 질문을 유도하는 문재인 대통령.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K방역에 대한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원래 이제 분야별로 나눠놨는데 방역은 관심 바뀐 거죠, 기자들한테는. 네. 기자들의 관심은 뭐냐면은 핫 이슈인 사면 아니면 정부가 잘 못하는 부분, 부동산 문제, 추미애 윤석열 갈등 이런 문제일 테니까 네. 질문을 받다 보면은 그 분야의 질문인데도 방역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기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안타까운 건데 이번 기자회견 방식이
각본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질문을 받고 너는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줘 이런 게 미리 있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기자가 뭘 질문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부를 많이 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하는데 마땅히 방역에 대해서 질문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네.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잘한 게 그나마 방역이거든요. 그런데 질문을 안 하니까 자꾸 그런 질문을 한 거고요. 실제로 이제 방역이 지난해 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 등 이렇게 좀 일부 잘 못해서 질타를 받은 건 있지만 네. 그래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많이 선방을 했어요. 확진자라든가 뭐 사망자도 뭐 적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1,000명이 이르던 그 확진자 숫자도 한 500명 아래로 이제 떨어졌잖아요. 뭐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가장 홍보할 거는 방역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또 이제 백신과 관련해서도 많이 질타를 받았는데 다음 달부터 접종이 이루어지고 오는 11월이면은 뭐 늦지 않게 또는 또 다른 나라보다 조금 빠르게 네. 집단 면역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점도 아마 홍보하고 싶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실제로 이제 치적이 사실은 현재로선 방역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뭐 지적할 부분이 없지는 않은데 작년 4월 총선을 예를 들면은 그때 이제 지지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국 사태 때문에 근데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방역 성공 때문이었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민생 문제로 국민에게 어필해야 되는데 지금 문 대통령 지지율이 37% 안팎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잘한 부분을 좀 홍보하고 싶었던 거일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아마도 이번에 이제 국민들이 그래도 방역은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앞으로 대통령 지지율도 반등하고 또 재보궐선거라든가 나아가 대선에서도 해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년 기자회견 내용 본격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죠. 이동석 기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감사원의 원전 관련 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생각을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차기 야권 대권 주자로 평가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윤 총장은 정치를 염두에 두고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윤 총장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사태에 대해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다 국민께 송구스럽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 감정 싸움으로 비춰진 것에 대해 분명 반성할 점도 있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특히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협력을 해서 검찰개혁을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는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동석 기자의 설명 내용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뭐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마치 개인적인 감정 싸움처럼 비쳤던 이런 부분들까지도 좋았다는 것이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할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수사도 그 이상으로 이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할 생각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 윤 대표님. 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런 발언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는 감정 표시도 할 가능성도 있을 줄 알았어요. 네. 서운한 감정이라든지 뭐 검찰 개혁의 본질에 어긋났다든지 뭔가 의사 표현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신년 기자회견에서 적극적인 윤석열 총장 감싸기를 했죠. 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리고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하면서 검찰총장 하고 있지 않다. 아주 적극적으로 감싸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포용을 신년사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또 상당히 진전된 모습을 보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도 또 하나는 나는 당사자가 아니다.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그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이 정권의 핵심 뭐 그 울산시장이라든지 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사하면서 빚어졌던 그 많은 논란과 갈등을 당사자가 아니더라고 일단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는 게 책임성은 좀 떨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옳은 얘기긴 하지만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얘기했잖아요. 그 감사원 감사가 도를 한참 넘었다. 네네. 또 윤건영 전 청와대 상황실장 지금 국회의원이죠. 그분은 검찰 수사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선을 넘었다. 이렇게 세게 발언했는데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과정이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이 대통령의 영이 안 서거나 아니면은 밑에 측근들의 신복들의 과잉 충성이거나 이런 생각도 좀 오해의 여지도 상당히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대통령 멘트 치고는 굉장히 부드럽고 감싸 안는 모습 뭐 그거는 좀 평가할 만했습니다. 은영미 의원님, 요거 하나만 좀 짚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여권 사람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이 야권 후보로 차후에 대선에 나가는 걸 사전에 차단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포석도 있다고 봐야죠. 그러세요? 문재인 정부, 현 정부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문재인 정부 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사람이 야권의 대권 후보로 거론될 수가 있느냐. 근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율 구성도를 보면요. 야권 지지층에서 대부분 이제 그 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기서 정치할 생각이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도 봤지만 이제 외부에서 보기에 검찰총장이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표를 주는데 그 표를 주는 사람이 야권 지지층인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봐라 어떻게 현 정부 즉 내 사람이 어떻게 반대쪽 사람의 대권 후보가 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선을 그은 거예요. 네. 아예 이제 윤 총장 보고도 그럴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외부 다른 뭐 국민들한테도 그럴 일은 없다라고 미리 선을 쐐기를 박은 거죠. 한마디로 당연히 여권에서는 검찰총장을 후보로 내세우진 않죠. 다만 만약에 한다면은 야권의 대권 후보가 될 가능성 정도가 거론되는데 그럴 일은 없을 거다라고 그냥 선을 그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심. 오늘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가 언급이 될 것이냐가 관심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냥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윤 전 기자. 네. 사면에 딱 선을 그은 거죠? 일단은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그동안의 큰 이슈였던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했던 기색이 역력히 드러났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이 사실이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그리고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전임 대통령들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혀서요. 그 일부 이 사면론을 제기한 그 사람들을 좀 생각하니 안배한 듯한 발언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기자가 그렇다면 퇴임 전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두 전직 대통령을 모두 사면할 수도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모두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다만 내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으로선 미리 말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직 두 대통령뿐만 아니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사면도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동석 씨, 그러면 이 사면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여러 반응들이 좀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사면론을 전면 제기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고 전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스스로가 판단해서 얘기할 사안으로 본인이 얘기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을 아꼈는데요. 사면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 휩싸이지 않으려는 그런 행보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며 이렇게 평가절하하기도 했는데요. 최영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은 국정 현실에 가장 첨예한 문제를 느껴야 한다며 받고 싶은 보고만 받고 그리고 읽고 싶은 것만 읽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소통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이 돋보인 회견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표님,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사면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이전부터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관심이었잖아요. 네. 자,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바로 사면을 안 할 뿐이지 사면 카드는 여전히 살아있다. 저는 여지는 이렇게 봤습니다. 남아있다. 여지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말했잖아요.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거다.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가 저는 3.1절 정도 사면을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좀 부정적인 것도 나오니까 좀 한 템포로 좀 늦추는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한 8.15 정도로 생각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8.15. 네, 대통령이 그 안 되는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재판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다. 네. 판사 쓴 게 아직 잉크도 안 말랐는데 벌써 사면 얘기하냐. 또 하나는 여론과 상식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끝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더 가능하다는 얘기고 또 여론은 과 상식은 또 대통령이 판단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사면권이라는 거는 왜 상권 분립 국가에서 대통령 사면권을 줬겠어요? 입법, 행정, 사법이 분리돼 있긴 하지만은 대통령이 국민 통합으로 해서는 결단을 하면 그걸 인정해 준다는 그게 특별 사면권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일단 여론이나 상식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서 일부 후퇴는 하지만은 사면 카드는 저는 여전히 살아 있어서 언젠가 저는 연내는 꼭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은영미 의원님, 짧게요. 이 사면론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이제 이낙연 대표가 먼저 꺼낸 거잖아요. 어쨌든 여권의 당 대표가 꺼낸 얘기에 대통령이 선을 그었다. 이낙연 대표에게는 영향이 없을까요? 영향이 없지 않죠. 이미 지난해부터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사면론을 꺼낸 뒤부터 급전직하했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10% 정도까지 떨어지면서 이재명 지사의 반토막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이제 사면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 텐데 엊그제 이런 언론 기사가 있었거든요. 대통령이 원론적으로 사면에 대해서 선을 긋겠지만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겠지만 그래도 이 사면 화두를 꺼낸 이낙연 당대표의 체면을 세워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의 공감대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뭐 사면과 관련해 약간의 긍정적인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네. 결국 만약에 그런 언급이 좀 있으면서 이낙연 대표의 체면을 좀 세워줬으면 여기서 지지율이 더 이상 떨어지는 것 하락을 방지하고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을 텐데 사실은 그러지 못했어요. 이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녹록치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광주를 찾아갔잖아요. 그렇죠. 호남에서도 이재명 지사한테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이재명 지사 28%인데 본인은 호남이 원래 지지 기반인데 21%가 나왔거든요. 호남 민심을 다잡기 위해서 오늘 광주로 떠났습니다. 아주 녹록지 않은 상황임을 본인도 알고 있는 거죠. 자, 이 사면 관련해서요.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일컬어지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이낙연 대표를 만나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먼저 제안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두 사람이 만난 건 맞나요? 네, 두 사람이 만난 건 사실로 보입니다. 만나긴 만났어요. 예, 이낙연 대표도 양 전 원장을 만난 적은 있지만 이 사면과 관련된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11월에 양 전 원장을 만난 것은 사실로 보이는데 이때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낙연 대표가 지난해 12월에 문재인 대통령과 두 차례나 독대를 했기 때문에 이때 이 전국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만약 양 전 원장에게 사면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물어봤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양 전 원장이 이낙연 대표에게 사면론 얘기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슈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양정철 전 원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손혜원 전 의원. 이 문제 역시 비판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더 이상 양정철 같은 사람이 정치권에서 거짓으로 대통령의 복심이 있냐? 왜 이낙연 대표한테 그 얘기를 수차례에 걸쳐서 일관되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을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사면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 이야기를 꺼내서 이것이 언론에 나오게 하라는 그런 뜻이겠지요. 만약에 사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아직도 이런 식으로 정신 못 차리고 양정철이 자꾸 이 주변에 얼씬거리면 제가 그 다음 얘기들을 시작할 겁니다. 윤 대표님. 네. 과연 두 사람 만나서 사면 얘기는 없었을까요? 손혜원 전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들으신 것처럼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은데. 뭐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상당히 있다고 예,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뭐 4.15 총선에도 큰 역할을 했던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더 복심이고 하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하고 뭐 차기 대선 전략에 대해서 좀 깊이 상의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양정철 전 민주원장이 그런 면에서 또 책사하고 하니까 전략통이고 하니까 지금 뭐 가장 선거 전략에는 또 앞서다는 이런 평도 들으니까 얼마든지 저는 얘기했을 걸로 봐요. 그래서 얘기했다고 뭐 이낙연 대표는 만나긴 했지만은 얘기한 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지만은 지금 그 이낙연 대표가 가장 의존 많이 하는 데가 친문 지지층 또 지역적으로는 호남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면은 이 예선 통과는 물론 뭐 친문하고 호남이 중요하지만 본선 경쟁력으로 봐서는 무당층, 중도 이쪽을 겨냥한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면에 대해서 주도권을 좀 행사하려고 저는 그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는 듣고 있고 또 양정철 전 민주원장도 그런 면에서 건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사면 카드가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일단 부인을 했지만은 그게 이낙연 대표가 지금 내상은 입었어요. 건의한다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일축했으니까 내상은 입었지만 길게 보면은 그게 오히려 훈장이 될 수도 있다. 국민 통합, 포용 이런 쪽에서 저 온화한 이미지의 이낙연 그래서 저는 길게 보면은 절대 손해 볼 게 아니고 대통령도 언젠가는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카드가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손혜원 의원이 저렇게 날선 건 하는 거는 양정철 민주원장하고 좀 감정이 좀 많이 쌓인 거 아니냐. 뭐 스멀스멀 뭐 대통령 선거 때 들어와서 또 할 거다. 벌써 대통령이 내쳐진 인물이다. 뭐 하는 거는 지난 4.15 총선 때 열린 그 민주당을 손혜원 의원이 많이 개입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민주당이 선거 전략 중에 하나가 열린 민주당은 우리랑 상관없다. 더불어민주당하고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열린 민주당 지지율이 푹 떨어졌거든요. 거기에 대한 좀 감정도 상당히 쌓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손혜원 전 의원의 평가 그렇게 저는 중요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사면론도 그렇고요. 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 기본소득 관련 이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취소한 부분도 그렇고 지금 여권의 대권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 최근들 발언 한번 볼까요? 자, 이 사면 관련해서는요. 지금 오늘 이낙연 대표는 광주를 찾았고요. 이재명 지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난 기본소득 회견을 오늘 하려다가 돌연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총리는 지난번에 이 예비 신혼부부에게 약속을 했었죠. 내가 주례를 봐주겠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실제로 이 커플이 결혼하는 이 장소에 가서 실제로 주례를 보고 왔습니다. 자, 은영 의원님, 지금 이 이제 3자 구도로 지금 좁혀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좀 많이 요동치고 있는데, 자, 이재명 지사, 그다음에 정세균 총리, 이낙연 대표, 앞으로 상당히 요동칠 일은 더 많이 남아 있죠. 네. 제목 잘 뽑았네요. 엎치락 뒤치락. 지금 현재는 이제 이재명 그다음에 이낙연 이렇게 두 사람의 양강 구도지만 앞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방역 조금 K방역이라고 하지만 방역 문제 조금 이제 수그러들고 좀 어느 정도 코로나가 잡히면 아마 정세균 총리가 본격 등장할 겁니다. 이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네. 그 국회에서도 좀 강한 모습 보였죠. 그다음에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지사하고 각을 세웠죠. 네. 그다음에 이 공유제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잖아요. 그 이낙연 대표하고도 또 이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각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다른 대권 주자들과 각을 세우면서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아직 정세균 대표가 본인 이름을 뭐 지지도 조사에서 빼라라고 얘기는 했대지만 가끔 나오는 거 보면 아직 3% 미만으로 굉장히 미미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물론 이제 본인이 이제 본격 등장하면서 출마 선언을 하면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내면 그때는 조금 의미 있는 반등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은 좀 의미 있는 지지율 밑에여서 조금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 문제는 이제 이낙연 대표하고 정세균 총리가 지지 기반이 같고 성향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성향도 온건 합리, 그다음에 중도 실용 이렇게 좀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호남 지지 기반으로 이낙연 대표, 그다음에 정세균 총리가 같거든요. 결국 이제 친문 지지층이 문제인데 당내 주류 세력이니까 이 친문 지지층이 지금 심정적으로 이재명 지사는 지지하기를 좀 꺼려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낙연 당대표를 밀어주고 있는데 지금 자꾸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해도 안 되겠다 싶으면 갈아탈 거를 아마 고민을 할 시점이 올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정세균 총리한테 친문 지지층이 갈지 아니면 또 다른 또 제4의 후보가 나타날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앞으로 이제 대선 구도에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